SK증권 김영우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반갑습니다. 축하드린다는 네, 일단 말씀부터. 축하 말씀.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이 되셔서 금이환영해서 네.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센터장님 대신 소감부터 먼저 말씀. 맞아요. 네. 이게 보면은 리서치 센터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솔직한 리포트 쓰는 게 제 생각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 괜찮은데 진짜 갈 거를 어떻게 뽑아내느냐가 제 생각이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뭐 매크로나 자산 전략부터 시작해서 섹터 사람들이 솔직한 심정을 전달하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우리 전부 다 매수인데 뭐가 진짜 매수냐라는 것도 또 알려주려면 이게 스토리라인이 탄탄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우리 또 이호석 팀장과 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어려운 걸 두 분께서 잘 하시니까 네. 저는 앞으로도 두 분을 믿고 네. 열심히 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네. 흥미진진하게 저도 그러니까요. 바라보고 저도 네. 궁금한 거 그냥 바로바로 질문해드리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한국이랑 미국 테크주가 보면 진짜 따로 가길래 왜 따로 가는지 궁금했거든요. 네. 네. 아니 이게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네. 이걸 어디까지 솔직해져야 되느냐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뭐 삼성전자가 안 좋으냐? 당연히 좋죠. 뭐 하이닉스가 안 좋으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정말 그냥 좋은 것과 아니면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약간 스토리가 좀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자금 시장에서 뭐 금리가 올라서 돈이 걷어들여졌느냐? 그렇지는 않다. 네. 근데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면 신흥국보다는 이제 뭐 이국이 더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있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요, 저희가 일단 뭐 약간의 반도체 산업의 수요 구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를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알아놓으시면 좋은데 뭐 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네. 근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열심히 네, 해볼게요. 네. 네. 일단 네, 일단 이쪽 보시면 모바일 폰 쪽이 보면 이제 뭐 업황이 좋아진다. 네. 그러면은 요게 뭐 무슨 뭐 다이오드니 아날로그 반도체니 뭐 로직 반도체니 메모리 반도체니 균등하게 좋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쪽에 보시면 PC 쪽이 좋아진다라 그러면 로직 쪽이니까 CPU 업체, GPU 업체 뭐 이런 쪽이 좋아지는 그림이고요. 오토가 좋아진다. 지금 오토가 난리 났었죠. 그렇죠. 어디가 제일 문제였죠? 보면 뭐 MCU가 없어요. 뭐 그다음에 아날로그 반도체가 없어요. 하는 얘기가 이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느 분야가 좋아지면 어디가 크게 영향을 받을까인데, 사실은 근데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게 메모리는 비중이 좀 낮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난리가 나서 시스템 반도체가 쇼티지가 난다는 건 이쪽이 쇼티지가 나는 거고, 상대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구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선 어떤 게 더 유리했을까라고 보면 아무래도 이쪽 관련된 쪽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다 이쪽이거든요. 모바일 폰.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PC도 그렇고 지금 어떤 걱정인지 아세요? 지금 두 가지 걱정이 큰 게 있어요. 하나, 3분기도 보니까 사실 반도체 가격은 잘 올 것 같단 말이죠. 네. 근데 왜 주가가 이 모양일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그러니까 만들려면은 부품을 사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자꾸 올라가면 야,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가 오를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 생산자 물가가 부품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이제 비싸게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물가가 올라갔는데 부품 가격이 올라갔는데 가격을 그대로 팔아야 되느냐? 그대로 파는데 부품 가격이 올랐으면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다 컨셉이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는 줄어든다가 되니까 수요가 나빠질 거야가 되니까 약간 이게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할 수밖에 없어서 네. 일반적인 수요 공급으로 보는 거에서는 상당히 지금 좀 세게 부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시장 조사 기관 중에 이제 보면은 뭐 미국이나 대만 쪽에서 나오는 애들이 다 하는 얘기가, 지금 보면 이제 4분기 후반부터 내년 1분기에 큰일 났다. 근데 이게 되게 묘한 설득력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는 가택연금 상태 아니었냐. 그러니까 뭐 재정 보조금도 나오고 뭐 재난 지원금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쓰겠느냐, 다 온라인 쇼핑하고 IT 제품 산다더라였는데 이제 뭐 마스크를 벗고 우리 한번 요즘 유로 2020 혹시 보십니까?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올해 하고 있는 그 유럽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 축구 네네네. 경기인데 거기 사람들 미친 듯이 바글바글합니다. 네. 근데 코파 아메리카 컵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남미 네. 관중이 없어요. 음, 왜 거기는 아직도 코로나 코로나. 진행 중이라. 네, 그래서 네, 이게 네. 뭐의 효과냐? 백신의 효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백신을 많이 맞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생각은 이제 우리는 소위 밍글 투게더에서 축구도 본다. 꽉 차서 본다는 건데 그럼 연말에는 뭐 하고 싶으냐? 베스트바이 같은 데 가서 뭐 PC를 사거나 스마트폰을 살 거냐? 아니면 하와이나 말리부냐 이런 데로 떠날 거냐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림이에요. 무조건 후자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한된 소비에서 돈을 여행이나 이런 쪽으로 쓰게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IT 수요가 죽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묘하게도 강한 설득력이 있는 설득이 거예요. 되네요. 아, 네. 이 주제를 가지고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모 방송에서 얼마 전에 녹화를 했어요. 이 주제 가지고. 네. 저희 뭐 다른 증권사 센터장님이랑 같이. 네네. 아, 근데 되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네. 너무 중요한 이슈고 영우 센터장 영우 형이라고 그랬죠. 또. 형님이라고 낫죠. 이거 식이라고 해야 돼. 센터장님에서 네. 얘기해 주신 거를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짜장면집으로 해가지고 PPI를 밀가루 가격, 양파 가격, 네. 그리고 CPI를 짜장면 가격. 그러니까 짜장면집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다 지금. 네. 근데 이제 뭐 짜장면 가격 올릴 수 있는 회사는 좋지. 네. 근데 못 올리는 회사는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뭔가 특별한 뭐 성장의 이슈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지금은 좋은데 지금보다 과연 더 좋을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2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디램 가격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사실 3분기도 좋아요. 네. 네. 근데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세게 오를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각도가 완만해지니까 뭐 투자는 6개월을 선행하기 때문에 2분기 앞서가면 이제 다 온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데 네. 막 아니야 이러고 싶지만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가 좋아, 뭐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 자동차로 보시면 뭐 너무 뻔한 얘기고, 그다음에 모바일 폰이 요즘 안 좋다 그러니까 이건 다 같이 안 좋은 거고, 사실은 이 PC 같은 경우에 로직 쪽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시면은 그래서 요 수요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수요가 꺾일 거야, IT가 안 좋을 거야로 구성돼 있는 게 인텔, AMD,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이건 기본적으로 IT 제품이 좋아야 되는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거고 심지어 서버나 이런 쪽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게 또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11월 말부터 1월 달까지가 이제 정말 놀러 갈 타이밍인데 누가 서버 증설을 하고 있겠느냐, 놀러 가야 된다. 거의 막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우린 경제생활 마비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그런 식으로도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고 원래도 반도체가 1분기가 조금 비수기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이거 숨고르기를 하는 것들이 나중으로 봤을 때 결코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 되게 답답한 수요가 너무 나빠요. 근거가 뭐냐 지금 사실은 재고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쪽이 재고가 별로 없거든요. 네. 굉장히 상황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딱 맞서니까 아마 이번처럼 최근처럼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그 의견이 대립하는 거 보시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보통은 한 방향으로 거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막 서로 좋다 나쁘다 막 의견이 굉장히 대립되는 게 일단 그런 면이 일단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좋은 그림은 3분기에는 확실히 나오긴 나옵니다. 어떤 거에서 나올까? 제가 그 이번에 이 시스템 반도체 쪽 이제 왜 그렇게 공급 부족이 나왔는지를 요 두 개의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제 전에 깡통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깡통차의 개념이 바뀌었다. 옛날의 깡통차는 많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놀랍게도 오토매틱이 아니라 스틱으로 기어를 바꾸던 시절이 있었다. 1단, 2단, 3단 하는 게 손으로 바꾸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옛날에는 깡통차가 스틱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토매틱이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원래 자동화가 또 바뀌게 되면 지능화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은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제 깡통차라고 이제 불러주는 건데 참 보시겠습니다. 이게 2008년 9년 이때가 금융위기가 있었죠. 박살 났었죠. 네. 근데 이때는 왜 그 자동차용 반도체 얘기를 아무도 안 했을까요? 이때는 주행 보조 시스템이 없었어요. 제일 있는 것은 그 소리밖에 없어요. 띠
띠 경고음 나는 게 그게 최첨단 차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 말고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이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에서 근무하시던 분들도 이걸 안 겪었어요. 겪을 일이 없는 거죠. 이때 주행 보조가 레벨이 뭐 5단계까지 있다고들 하잖아요. 이때가 몇이냐? 0이에요. 그 유명한 레벨 0이 이때입니다. 생각해 보면 별로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진짜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10년 뒤를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반도체의 미래는 밝아요. 또 그러네. 또 그러네요. 엄청나게 밝아요. 생기가 또. 네. 아니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10년 전에 이렇게 됐는데 아. 전환되거나 아니면 발전하는 속도는 지난 10년보다 더 빠를 거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또 보여드릴 텐데 이게 네. 그 TSMC도 16나노 때 증설하던 속도랑 7나노 때 증설하던 속도랑 지금 5나노에서 증설하는 속도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세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장비 업체 미래도 밝아요.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밝은데 문제는 이 슈퍼 사이클이란 것도 사이클, 빅 사이클. 근데 잘 보시면 높이 올라가면 높이 떨어지는 애가 되는 건데 슈퍼 사이클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맞는데 이게 여기도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요급이 약간 안 좋을 때도 있고 옛날에는 메모리 반도체 안 좋으면 무조건 다 적자였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안 좋게 지나가는데 DRAM 적자 안 났잖아요. 적자 안 나고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회사들이 망하고 M&A를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그림이긴 해요. 그러나 한 번쯤 거쳐갈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 2008년, 9년, 10년 이제 딱 요때 될 때는 금융 위기니까 안 팔렸는데 이때 자동차용 반도체는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다. 네. 그러다가 지금 사실 쭉 보시면 10년간 그렇게 나쁘지 않다가 요즘 소강 상태에 있다가 지난해 쫙 빠진 거죠. 근데 차량용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쌉니다. 네, 싼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투자를 못 했는데 안 했을 텐데 자동차가 이렇게 안 팔렸으니 차량용 반도체를 이 파운드리나 이런 데서 생산하는 비중은 어땠을까요? 대단히 낮았겠죠. 차가 안 팔리는데 만들 이유가 없죠. 근데 갑자기 올해 확 올라간 데다가 지난해 테슬라 효과 때문에 갑자기 다 주행 보조 시스템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원래 없었어요. 없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게 휙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서 뭐 ADAS 레벨 2다, 3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꺼번에 들어가는 양이 기본적으로는 3배, 4배씩 늘어나는 그림이 되니까 투자는 안 했는데 이렇게 훅 올라갔으니 제일 심한 데는 이 오토모티브 부분이 심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못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못 만드는데 제품 하나를 만들 때 부품이 100개로 구성돼 있다고 치고 뭐 그럼 100개의 부품이 다 100개씩 있어야지 100대를 만들 텐데 근데 지금 보면은 99개는 100개가 있는데 하나는 없다. 뭐 90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제 갑자기 생산은 90개밖에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나머지 99개의 부품은 10개씩이 재고로 쌓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생산자들은 지금 보면 부품이 쇼티지인데 재고가 없는데 이렇게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PC를 만들거나 이런 쪽은 다른 부품이 모자라니까 반도체를 들고 갔는데 만들 수가 없는 게 있는데 메모리가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재고가 없는데 뭐 수요처 쪽에서는 좀 갖고 있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스팟 가격이 안 가죠. 왜냐면 급하게 구해야 될 때 스팟 가격이 가는데 이미 만드는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스팟 가격이 몇 달째 움직이질 않는 게 근데 움직이진 않는데 또 가격은 올라 고정가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느냐 컨셉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조금 좋은 얘기를 해드리면 그래도 사실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는 그동안에 대한 설명인 네. 거고 그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이제 이게요 5월 초에 르네사스 테크놀로지의 공장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공장이 멈춰 있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7월부터 전반적인 생산은 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안타까운 건데 2분기가 모바일이 대단히 안 좋아요, 스마트폰이. 이유가 좀 있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갤럭시 S 시리즈, 2분기가 4월 내에 보통 갤럭시 A 시리즈, 3분기가 예전 같으면 노트 시리즈가 나왔었을 타이밍이라서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금년에는 1월 달에 S 시리즈, 3월 달 1분기죠. 3월 달에 A 시리즈가 나왔어요. 2분기 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1월까지 되게 좋았거든요.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제품이 내 바뀔 때가 됐거든요. 지금 9월 달에 출시가 될 거예요, 아이폰이. 그러니까 이제 2분기는 애플이 전통적으로 재고 조정해야 되는 비수기예요.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는 화웨이가 죽는다 그랬는데 은근히 안 죽고 $600 이상의 그 중국 쪽 스마트폰 시장에서 하이엔드 시장이 기본적으로는 화웨이하고 애플이 양분하는 시장이거든요. 둘이 합치면 마켓쇼가 거의 90% 정도 됐는데 오포, 비보, 샤오미가 여기를 침투를 할 줄 알았는데 브랜드 파워가 안 돼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금년도가 $600 이상, 특히 $800 이상 쪽에서는 판매량 자체가 전혀 올라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줄었어요. 애플 살려고. 그렇죠.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생산을 언제 늘릴 거냐? 3분기에 이제 늘릴 때가 됐고, 그다음에 애플은 원래 3분기에 이제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 쪽도 올라가니까 전반적인 업황은 아주 뚜렷하게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3분기에도 실적이 나쁠 이유도 없고 가격 올라가는 것도 나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뭐랑 싸우고 있느냐? 연말 연초에 베케이션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지금 근데 너무 마음에 와닿잖아요. 네. 그러네. 결정적인 거는 갑자기 이제 반도체 백신. 얘기하다가 백신이 돼서 네, 이게 그렇죠. 어디 놀러 갈 거냐 아니면은 뭐 PC를 한 번 더 살 거냐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부 다들 얘기하는 게 이게 딱 1분기가 비수기라는 거 원래 또 알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그럴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보통 애플이 출시되기 2달 전부터 출시 후 4달까지가 거의 1년치의 80% 이상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좋은 건데 올해 이제 보통은 사실은 출시되기 2달 전부터 출시 후 3달 정도까지가 일단 70% 정도 이상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 12월까지 죽도록 만들고 내년 1분기는 애플로 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컨셉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의견이 갈리는 것도 좀 약간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네. 사실은 재고가 없어요, 지금. 서로 달라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기저효과는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리바운드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아무래도 기대하는 게 AI 반도체 시장 전망 좋잖아요. 네. 좋은데 지금 여기서 AI 반도체 쪽에서 뭐 누가 앞서가느냐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죠. 뭔지 모르겠지만 보안이 GPU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 GPU 1등 어디냐? 그냥 엔비디아 얘기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텔하고 AMD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아니냐? 그렇진 않은데 여기에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우리가 바뀌는 게 있어 없어? 사실 잘 못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게 된 게 그게 이제 메타버스가 됩니다. 거기서. 메타버스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인공지능도 잘 몰라. 네, 인공지능도 잘 몰라요. 인공지능은 알겠는데 인공지능으로 뭐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지. 익숙하긴 한데 많이는 들어봤죠. 네. 많이는 들어봤는데 거기 메타버스도 반도체가 저한텐 뭐가 그래요.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거 모르니까. 근데 이게 또 열심히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겠지만 근데 네. 한 가지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뭐냐면 CPU가 이대로 죽느냐? 아니에요. 음. GPU가 중요해? 매우 중요해요. FPGA가 중요해? 쓸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야 그러면 ARM 기반 CPU는 어떻게 돼? 뭐 리스크5 계열은 어떻게 돼? 잘 모르시죠? 잘 모를 때는 다 가지고 싶어해요. 업체들이. CPU, GPU, 그 다음에 FPGA, ARM 기반 CPU, 그 다음에 리스크5 기반 CPU를 내가 다 가져보고 싶다. 그걸 엮어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뭐 마치 이제 구글의 TPU나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내가 텐서플로우에 최적화되어 있는 나만의 특장점이 있다. 근데 문제는 ASIC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보면 뭐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뭐 인터그리티드 서킷이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부에 안 팔아요예요. 네, 그냥 그거니까 나만 쓸 겁니다예요. 이게 스탠다드 파트로 끝나는 ASSP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뭐 엔비디아 GPU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구글 TPU가 외판을 하게 되면 스탠다드 제품이 되는 건데 안 팝니다. 그럼 지금 보면 구글의 TPU를 꼭 써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꼭 그렇진 않다. 그래서 보면은 솔루션을 가져야 되니까 엔비디아는 아무 린수하고 AMD는 자율링스 린수하고 뭐 등등등등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여기서 그럼 메타버스로 갈 때 그럼 뭔가 메타버스가 인공지능하고 연관이 될 것 같고 한데 그럼 누가 제일 빨라요가 이제 궁금해지는 그림이 되는 건데요. 네.
메타버스는 이게 제가 사실 작년에 그 모바일 엣지 컴퓨팅하고 메타버스 자료를 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너 미래학자냐, 너 증권사 리서치 아니냐, 좀 그런 식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너무 앞서가니까. 아니 검색어가 아니, 없었어요. 머리 좋은 건 알겠는데 뭘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거 보시면 검색 양이 없었어요. 네네. 아하. 근데 사실은 올해 CES에서 눈치 빠른 분들은 이쪽 주식을 많이 사셨을 거예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CES에 키노트 스피치 중에서 오프닝 스피치가 버라이즌이 했거든요. 네. 근데 버라이즌의 그 CEO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뒤에 배경이 계속 바뀌어. 막 박물관에 있었다가 갑자기 뭐 이 막 풋볼장에 가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공연장으로 들어갔다가 하는데 그게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환경이 막 바뀌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분은 뭐 500마일 떨어져 있는 풋볼 구장에서 있는 사람하고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하고 공연 보러 가다가 하는 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낯서니까 그냥 왜 그냥 여기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바꿔주는 걸 정도로 생각하신 분들도 꽤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CES에서 이노베이션 어워드라고 시상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돼야지 이게 메타버스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스트리밍 베이스인데 이게 막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리얼 타임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CES에서 이 시상식을 하는 분야에 스트리밍 분야가 새로 생겼어요. 네. 금년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눈치를 채신 분들은 이걸 좀 그러면 여기 누가 좋아하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을 텐데 보통 그 부분을 좀 찍어주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하반기 때도 그렇고 올해 CES 때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다로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검색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주가 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주식들이 뭐냐를 찾는 게 상당히 근데 우리나라가 좀 빠르네요. 메타버스 검색량이 올라간 게 그런 건가요? 한국이 기본적으로는 테크의 중심이에요. 좀 아, 빠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 반영되는 봐봐. 게. 아 이거 그림 보면 딱 느낌이 전 세계에서는 지금 4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앞서가요. 벌써 1월 달부터 앞서가요. 벌써 앞서가요. 영웅이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네. 야 CES에서 이 메타버스가 야 중요해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되게 많이 뭐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뭐 테마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CES의 키노트 스피치를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오프닝 스피치는 진짜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이거 메모해 꿀팁인데요? 놓고 그거는 정말 그러셔야 되고 매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시상식을 할 때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줄 때 신설된 카테고리가 뭔지는 유심히 보셔야 돼요. 새롭게 나온 분야. 그런 건 매우 유심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상 부문이 늘어난 데가 어딘지도 부문이 늘어나면 이제 그쪽이 폭발하고 있는 그림이니까. 다음 CS 너무 기다려지는데. 나중에 진짜 CES는 꿀팁이에요. 저희가 한번 특집 방송 한번 아 하시죠. 너무 좋습니다. 좋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사실 사람들이 왜 도대체 통신사가 나가서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되게 그게 중요한 변화였고요. 역설적으로는 또 하나가 있는 게 이번에 CES에서 진짜 특징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뭐 53년 만인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온라인 더하기 언택트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온택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지 맙시다잖아요. 거기서 가상현실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 서로 만나지 맙시다. 그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맨날 오프닝 스피치를 했었던 화웨이가 없어졌죠. 아하. 그러니까 중심이 미국 반도체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지금 와서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또 그때 보고서들을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죠. 네. 다만 이게 지금도 안 풀리는 게 이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MEC가 뭐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가급적인 그 얘기를 빼고 그냥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지만 들어도 네. 그의 테마가 되는 거예요. 2016년에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차 들고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 전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스마트카라고 불렀어요. 그냥 뭐 자동차에 스마트 기능이 있나 봐 그거였는데 갑자기 막 그래픽으로 움직이는 거가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엔비디아의 대장정이 시작이 된 건데 그때 사람들이 그거 한번 구경하려고 진짜 구름대처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달해서 듣는 게 상당한 꿀팁이 되고 올해도 이미 예고가 돼 있었던 그림이라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난 도저히 모르겠다를 위해서 제가 이제 영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영화를 뭐 2개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은데 시간이 없으시면
여기는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시고요. 재밌어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 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사실은 약간 슬프기도 합니다. 아, 맞아요. 네. 슬펐어요. 인간이 할 게 없어. 네. 가서 이제 가상세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코인 받은 걸로 주문하면은 드론이 와서 배송을 해줘. 맞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로봇셀을 물어야 된다더라 하는 얘기가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한테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앞으로 되게 슬픈 얘기.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거는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 노동권이 줄어든다. 노동권이 약해진다. 가장 취약계층이 약해진다라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로봇셀을 줘야 된다. 큰 정부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되게 거창한 얘기인데 알고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한번 꼭 보셔라.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뭐냐? 뭐 그게 사실 이제 뭐 이더리움이니 하는 코인휴가 될 거고 거기서 내가 거래하는 것들이 NFT가 될 거고 한데 이게 다 이게 이 영화가 나올 정도면 이 컨셉은 그보다 5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메타버스는 이번이 세 번째예요. 얘기가 나온 메타버스가 게. 이번이 세 번째예요. 큰 그림에서. 매트릭스는 제가 왜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이제 시계도 못 차고요. 제가 목걸이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답답해서. 제가 이제 뭐 술을 마시거나 저녁을 먹거나 할 때는 다 뭔가 다 꺼내놔요. 네. 뭐 사실 지금도 옷 입고 있기 싫을 정도 그냥 지갑이나 네. 이런 것도 다. 지갑도 다 빼놔요. 저는 그냥 툴툴 털어버리는 스타일인데 이거 이렇게 무식하게 큰 이런 VR을 딱 끼는 순간 제가 그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MR이라고 해요. 믹스드 리얼리티, 뭐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어쩌고 하는 거지. 그거를 보려고 55분 기다려서 딱 쓰고 10초 만에 벗었어요. 너무 답답해. 1분의 기회를 주는데. 보통 한 50초 쓰고 있다가 한 5초 버티다가 이렇게 네네네. 벗고 주는데 10초 만에 아 됐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오른쪽처럼.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에 들어가는 요소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 그림에서 여기로 가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로 갈 때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역사를 보면 조금 더 재밌어요. 이게 메타버스의 이제 역사를 보면 뭐 거창하죠. 이거는 뭐 1840년부터. 네, 이건 뭐, 해동기. 반사식 입체경, 그러니까 약간 입체 느낌 나는 거, 뭐 저것도 이런 사실은 것들. 메타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심지어 여기 싸이월드도 있습니다. 그냥 싸이월드. 네, 그냥 아 무시하. 그렇지 뭐 어쨌든 네네네. 메타버스. 근데 또 싸이월드의 도토리는 되게 중요했었죠.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네. 코인의 할아버지, 고조 아, 할아버지, 그렇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네, 네.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오늘 좀 이제 역사 얘기를 좀 하는데 처음에 난리가 났던 건 여기 세컨드 라이프. 이름부터 느낌이 딱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인생. 네, 그래서 너의 두 번째 인생은 온라인에서 살아보렴. 이제 이렇게 되는 그림이죠. 너 힘들지? 이렇게 되는 그림이었고 네. 처음에 이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오히려 로블록스보다 더 빨랐죠 이게. 그러네요. 네, 그래서 모두가 흥분을 잠시 했으나 근데 거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근데 뭘 해야 되지? 두 번째 인생이라는데 어떻게 살아야 살 게 되죠? 없어. 네. 뭐. 근데 거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요소 기술의 문제가 전 이제 요걸 봐도 문제가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제 근무도 했었고 하다 네네. 보니까 전 이게 전부 모기장으로 보여요. 이게 아. 여기가 전 디스플레이도 이거 보고 있으면 전 이게 모기장으로 보여요. 그 사람들이 왜 픽셀이라는 이야기 쓰잖아요. 네네. 픽셀 이게 지금 화면이 전부 픽셀로 구분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1920, 1080 그래서 FHD다. 그럼 이제 이쪽이 1920개. 이쪽이 1080개의 픽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개가 필요해? 뭐 대략 200만 개의 픽셀이 나눠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근데 저희 보여요. 이거를 집중해서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여. 멍한 눈으로 바라보면 픽셀이 그러니까 뭔가 모기장 같은 게 지금 느껴져요. 보인다고? 픽셀이? 네. 멍하니 진짜? 보려고 하고 있어요. 멍하게 가까이서 보시면 이게 갑자기 멍하게. 뭐가 좀 보이거든요. 이게 약간 아래. 보면 뭐 줄이가 있는 것 같고 느낌이 사람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VR을 꼈는데 모기장이 보이는 순간 리얼리티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든 버든인 게 일단 고해상도로 만들면 좋은 건 알겠는데 당시에는 만들 기술도 없고 또 고해상도로 만들면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도 없어서 세컨드 라이프 처음에 보면은 뭐 되게 좀 웃겨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레고 블록 컨셉으로 이제 뭐 로블록스도 그렇고 좀 간 그림이 이게 별로 해상도에 크리티컬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 이제 레고였던 거죠. 그렇죠. 레고풍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좀 중간에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게요. 없었네요.
암흑기죠. 음. 네, 암흑기였다가 그 다음에 혜성처럼 등장하는 우리의 포켓몬고. 아, 포켓몬고. 아하. 여기서 끝입니다. 네, 일단 포켓몬고가 나오면서 AR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네. AR이 뭐야? 포켓몬고를 해봐. 처음에 그래서 그게요. 이게 포켓몬고를 이 포켓몬을 잘 잡으려면 그 3D나 AR을 쓰시면 안 되고 그냥 2D에서 화면에서 잡으면 쉽게 잡혀요. 근데 그건 AR이 아니죠. 저쪽을 보는데 여기서 뭔가 떠 있는 것 같아. 포켓몬이. 그래서 공 던져서 잡으면 어렵지만 재밌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게 속초만 된다 그래서 속초까지 사람들이 맞아. 원정 가서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때가 맞아요. 있었네. 그게 저예요. 뉴스에서 어딘가에서 뵌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거기 우리 뭐 리서치 센터 저기 회식하러 간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래서 가서 제가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라는 보고서를 썼어요. 거기 갔다 온 다음에. 아, 또 아. 이제 업무를 하시러 가신 거죠, 아니, 뭐, 그렇죠? 네, 핑계죠. 감사겸사. 거기 맛있는 게 많아서 가긴 했는데.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죠. 아, 근데 이게 AR은 맞는데 거기서 물체가 뜨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포켓몬이 입체로 뜨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있긴 한데 잘 보면 그냥 배경만 환경으로 바뀌는 거고 포켓몬은 그냥 2D일 뿐이에요. 왜냐? 아무런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게 바뀜 없이 기존 걸 써야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것도 재밌었다. 근데 이게 나오면서 난리가 났었던 게 오큘러스 VR 나오고 하면서 AR, VR의 시대가 왔다고 난리가 났었다가 컨텐츠가 안 따라오는 거죠. 별로 재미있는 게 없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되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한 17년, 18년 때가 마이크로 올레드라 그래가지고 또 OLED로 또 우리도 세게 할 거야 막 이랬잖아요. 이때 삼성전자도 기어 VR이라는 게 나오고 CES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VR 코스터 같은 거 많이 했었죠. 근데 올해는 이제 모임이 없었으니까 없다고 치고 지난해에 VR 코스터가 있었나요? 글쎄.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삼성전자 VR의 이름이 기어 VR이라는 건 혹시 아세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신제품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일단 VR 하면 생각나는 건 역시 누구냐? 페이스북 인수한 오큘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오. 그럼 지금 보면 일단 처음에는 이게 나중에는 이게 보시다시피 막 B2C로 시작을 해서 B2B로 가요.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은 무조건 좋게 말하면 라이프 커뮤니케이션. 세컨드 라이프가 주로 한 거는 거기서 네가 남자면 여자를 한번 만나봐라. 아니면은 같은 남자 친구를 만나봐라 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죠. 거기서 뭐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뭔가 할 게 좀 생기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카페도 만들어 보고 뭐 지금 보면 이제 뭐 압구정동이 내 땅이라는 둥 이제 뭐 그런 거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 잘 보시면 2003년도는 일렉트로닉 캐시, 즉 비트코인의 원래 이름이 일렉트로닉 캐시 뭐 이런 시스템으로 시작했던 거잖아요. 이때 뭐가 있었냐? 이때는 이제 없을 때였죠. 관심도 없고 대중화도 안 되고 그러다가 요때 별로 없다가 뒤로 가면서 슬슬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시장은 원래 B2B가 훨씬 커집니다. 밑에서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거는. 그렇죠. 근데 아직 이거는 왜 그러냐? 인프라가 안 깔려서 이거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이제 지나가고 그러면 이게 세 번째 웨이브라고 하면은 첫 번째 웨이브는 요때였고요. 저때, 예, 두 세컨 라이프 번째가 할 때. 여기죠. 두 2016년, 번째 17년이죠. 웨이브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한참 VR 어쩌고 하다가 사실 판매량도 그렇고 집중도가 확 떨어져요. 제가 아까 삼성전자 얘기를 왜 들었냐면은 얼마나 관심이 없거나 돈이 안 됐으면은 제품이 안 나올까. 그래서 이게 꾸준히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페이스북은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랑은 다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세요 컨셉이 되다 보니까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서 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오큘러스도 삭발했는데 사실 오큘러스도 그렇게 그걸로는 돈 많이 못 벌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왜 여기가 먼저 될 거니까 B2C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졸지에 그렇게 되는데 메타버스 분류도 너무 많아요. 그쵸. 많아서 증강현실은 뭐다? 포켓몬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 가상세계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현실하고 유사하거나 약간 다른 대안적 세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뭐 그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요게 이제 보통 가상 세계고 라이프 로깅은 이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이제 뭐 그런 쪽이고 미러 월드는 이제 막 진짜로 예를 들어 이 스튜디오나 우리 이제 뭐 진행자나 이게 사람들이 진짜로 있는 것 같은 환경 만들어 놓고 그래 네가 현실에서 하고 싶은 걸 못했지 여기서 사실은 너는 거의 비슷하지 않니? 네가 하고 싶은 욕구를 다 채워봐 이렇게 되는 그림이라서 그게 이제 이런 세컨드 라이프류가 그렇게 되는 그림이죠. 시장도 이게 커질 텐데 이게 당연히 컨슈머 쪽이 먼저 커지겠죠. 게임해야죠. 네.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 진짜로 어디서 좋아질 거냐? 엔터프라이즈, 이게 기업 쪽의 수요가 훨씬 좋아지죠. 왜냐? 이게 첫 번째 있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이건 VR4 엔터프라이즈고요. VR. 여기는 AR하고 믹스드 리얼리티, MR. 네, 이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처음에는 다 우리가 이제 노는 쪽이 더 좋으니까 이제 컨슈머 쪽에서도 하면 좋지 이런 건데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만약에 산업에서 파급 효과가 있다라 그러면 실제로 하던 행동들을 안 해도 돼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저희가 그냥 다 넘어가서 다 넘어가서 그냥 좀 대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놓고. 좋습니다.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확대 시에 전 세계 산업의 워크플로우의 근본적 변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일단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가 만든 이 메타버스 세상이 옴니버스인데 옴니버스 앨범이라고 보통 이제 사람들 노래 묶어가지고 낼 때 그렇거든요. 네. 그게 종류별로 다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리고 또 하나는 전지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유니버스. 옴니 더하기 유니버스. 그래서 옴니버스가 엔비디아가 주장하는 메타버스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지금 뭐 예를 들어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을 뭐 세종시로 옮긴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한번 건물을 상상으로 지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CAD를 통해서 하고 있죠. 컴퓨터가 도와줘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건 이제 뭐 로그인을 해서 가면 그럼 클라우드에서 CAD 돌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인데 여긴 그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진짜로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머신러닝으로 한 다음에 이 여의도에다가 이제 세종시로 가는 의사당 대신 뭐 아파트를 짓든지 국제무역센터를 짓는다로 가정을 하고 지은 다음에 여러 사람들 다 지어볼 거 아니에요? 지진을 일으켜요. 그래서 진도 1부터 10까지 일으켜보는 거예요. 충격을 미리 파악할 수 그럼 있게. 예를 들어서 진도 7에서 어느 부분이 먼저 꺾이더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거고 이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아키텍처 엔지니어 그러니까 건축이고요. 관련된 M&A를 엔비디아가 이미 했죠. 그래서 여기가 서비스가 되는 거고 자율주행 자동차야 뭐 엔비디아가 늘 하던 거니까 뭐 더 설명할 게 없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는 뭐 BTS가 네이버 통해서도 뭐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제조 및 제품 디자인하고 로보틱스가 그러니까 공장을 미리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효율적일까 아닐까를 돌려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아무래도 좀 자동차 쪽이 엔비디아가 제일 좀 자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BMW랑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BMW가 그동안 그 축적하고 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안에서 머신러닝을 돌려보고 했는데 원래는 2020년에 이 엔비디아가 뭐 이런 뭐 옴니버스를 만든다더라, 뭐 베타 서비스 시작한다더라 그러니까 뭐 머신러닝 하는데 한 3년 걸리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 금년 5월, 6월 정도 되면은 인텔하고 AMD가 이제 벌써 주가가 안 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다들 코로나 끝났다. 베케이션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요. 그때부터 베케이션 준비였어요, 사실. 네. 근데 여기는 왜 주가가 오를까? 지금 GPU 가격이 뭐 용산에서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원래는 GPU가 엄청 좋아요 하는 거에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채굴 아니었어요? 채굴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얘가 왜 올라가냐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BMW나 이런 데 성공을 보면서 이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옴니버스가 새로운 작업 환경의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플랫폼 주식으로 지금 기대를 우와.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옴니버스라는 걸 깔아 놓는 회사만 공장도 만들 수 있고 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것도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이제 열심히 머신러닝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BMW가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 그럼 이제 너희가 가상으로 만든 차로 충돌 테스트를 해서 그 영향이 어떤지를 보고 하나는 실제로 차를 만들어서 그대로 부딪혀 보는 거죠. 근데 머신러닝이 생각보다 잘 돼서 싱크로율이 거의 99%. 야, 신기하다, 그러면 진짜. 이게 더 이상 무수히 많은 차를 만들어서 박아야 될 필요도 없고 이 공장의 이 라인 제조 라인 만드는 것도 이 메타버스에서 해보고서 야 이거 비효율적이야 이거 다 바꿔봐 다시 깔아봐 하는 거를 온라인에서 해버리잖아요. 쓸데없는 불필요한 작업들을 다 그냥 온라인상에서 해버리고. 그러게요. 환경적으로도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버리는 것도 없지, 쓰레기도 없고. 자원에 예산도. 대한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어. 이게 소위 이제 ESG에도 상당히 부합되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그러게요. 거죠. 그렇죠.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스를 그렇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ESG를. 그래서 이게 지금 아니 인텔, AMD, 엔비디아가 무슨 차이야? 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아니 이상하네. 제가 주식 제가 가서 그래서 세상 이거는 주식의 뭐 네. 이제 그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그 기후 얘기를 한 지 좀 됐잖아요. 기후 얘기 그쵸, 엄청 많이 그쵸. 했는데 그 맞아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그 엔비디아 대표님이랑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으로. 그래요? 근데 네. 그분이 그냥 이 기후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 우리가 하는 게 기후랑도 관련이 있구나 그러시더라고. 아 생각해보니까 아, 제일 우리가 중요하죠. 만들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요. 결국은 기후랑 연결되는구나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때 그러니까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들어보니까 진짜 큰 차이 이 세상 저 세상이라고 할 그럼요.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거를 저 세상 가서 해 이런 거지. 네. 저 세상 가서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미래에 괜찮을까를 생각을 해서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좀 올랐느냐 안 올랐어요. 자금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잘 보시면 지금 미국이 지수 기준으로 나쁩니까? 좋죠. 좋죠. 사상 최고가예요. 다. 사실은 한국도 지수 기준으로 보면 안 나빠요. 맞아요. 최고가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우리는 이제 다 베케이션과 싸우고 있는 거고 돈은 다 어디로 몰리고 있냐면 이제 이렇게 저세상으로 몰리고 있는. 저 세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선 한국 쪽만 보게 되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뭐가 도대체 나쁜 거냐인데 우린 지금 베케이션과 싸우니까 약간 황당한 거고. 이쪽은 지금 그래 너희들은 베케이션 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저 세상으로 갈 거야. 메타버스로 갈 거야 컨셉인데 이게 성장성이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BMW가 성공 사례를 얘기를 안 해줬으면 이게 만약에 이게 그래서 5월부터요 옴니버스 4 엔터프라이즈라고 유료 서비스가 됐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아하. 그럼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 정도로 괜찮았다면 그리고 참고로 이게 메타버스를 한마디로 정의해 볼까요? 새로운 세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픽으로 구현된. 아. 그렇잖아요. 그래픽으로 구현되는 그래픽으로 새로운 구현돼야 세상.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GPU가 당연히 중요한 건데 거기서 이미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인텔도 지금 GPU 새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AMD GPU 잘하고 있어요. GPU의 문제로 보는 게 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 로블록스도 알겠고 여기 진짜 오랫동안 했고요. 아까 제가 왜 레고처럼 돼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사실 효율적인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효율적인 디자인이고 이게 이제 EDM 쪽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아오키 상이 이제 하는 이제 DJ를 하는 건데 여기 들어가서 춤추고 하는 이제 폴트나잇에서는 파티 로얄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일단 갇혀 있는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만큼 좋은 게 없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그냥 음악만 틀어놓는 것보다 VR 끼고 하면 좋은 건데 이게 만약에 매트릭스 안경 같은 것만 딱 끼고 해도 되면 얘가 전혀 달라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때까지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반도체가 정말 크게 달라지는 때가 언제가 되냐 하면 안타깝지만 내년에도 모바일과 관련된 스마트폰과 관련된 디램 수요나 낸드 수요는 그렇게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우리 다 갖고 있어. 그렇죠. 여기서 뭐 좋아져봤자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갖게 되는 순간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아 이건 한꺼번에 폭발적인 수요가 나올 그런 수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뭘 기다리고 있다? 애플을 기다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하. 네. 이게 안타깝지만 지금 뭐 오큘러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만큼 지금 페이스북의 미래가 발달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열심히 하는 업체일수록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뭘 갖고 얘기하느냐? 옛날에 리브라라고 하는 이제 가상화폐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DM이라고 바뀌었는데 이 내부에서 그런 거 거래가 얼마든지 되는 거죠. 사실은 가상화폐 투자하실 때도 이게 진짜 잘 될 거냐? 몰라요. 걔네가 무슨 가치가 있어?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페이스북에서 통용이 되는 건데 여기가 계속 좋아지더라. 아니면은 폴트나잇에서 하는 건데 여기는 계속 좋아지더라. 지금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압구정동 땅이 수없이 많은 메타버스 한다는 업체를 통해서 거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에 남는 거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거기에 그 메타버스의 압구정동에 너희 땅이 있니? 라고 하는 거는 듣보잡 업체가 제공하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또 수없이 많은 M&A와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보면 딱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게임에서 거래가 되더라도 게임이 잘 돼야 아이템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NFT도 그렇고 토큰 같은 거 보실 때도 걔네가 나중에 진짜 잘 될 거냐 아닐 거냐를 좀 보고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 있으니까 이제 게임 업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플랫폼을 하는 데는 암호화폐나 NFT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보면은 죽지 않아요. 이게 어디 다 누가 연결이 돼 있네요. 결론은 비트코인인가요? 이런 뭐 근데 바닥에 이건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차이는 스마트 컨트랙트라 그래서 뭘 갖다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은 가상화폐의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많이 거래되고 있으니까 활용 가치가 높은 거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것들은 이제 스마트 뭐 컨트랙이니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뭔가 붙여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가상화폐 쪽이 요렇게 이제 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뭔가 다른 걸 연결시켜서 거래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해서 이더리움을 좀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요거는 누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 제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더 그쵸. 얘기할 수는 뭐, 없지만 네. 활용 가치는 도토리가 죽지 않듯이 어쨌든 네 아니, 이게 생각보다는 그치. 굉장히 재밌는 그림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저 질문은 우리 이제 뭐 옴니버스 좋은데 네. 이게 진짜 언제 이런 일이 진짜로 현실화가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게임 같은 거는 네. 그런 건데 여기는 좀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조금만 좀 더 시점상으로 근데 여기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약간 지금은 좀 제한적인 게 그렇죠. 원래 이제 엔비디아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작업을 해도 다 머신러닝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아직은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쪽하고 자동차 쪽만 하고 있어요. 건축과 자동차만 지금. 다른 것들은 하나도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뭐 로보틱스나 뭐 제품 디자인 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클라우드에서 CAD 기반으로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없고. 그런 건 별 차이가 없고. 근데 지금 이제 언제 이런 게 시작됐어요라고 물으신다면 네, 5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지. 지금 뭐 이거 메타버스 그치.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돈을 뭐 얼마 벌겠어요. 그런 컨셉이 아니라 그러나 아주 먼 미래에 이 옴니버스를 가지고 플랫폼 회사로도 성장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근데 이게 만약에 가능성을 1년에 보는 한 개 산업씩만 늘어나도 아하. 얘기는 좀 달라지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쪽에서 다 이제 고객이 나오게 되면 그쪽 데이터를 여기서도 들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경만 하고 있을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이걸 참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이 있죠. 그게 이제 어딜까? 이게 좀 잘 안 나오네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습니다. 어허.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준비가 아주 잘 돼 있죠. 오. 뭐 좀 그림 혹시 보시면 좋겠는데요. 흥미진진합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기반으로 돼 있는데 여기야말로 VR이고 홀로렌즈 이런 게 다 어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아하. 여기도 5월 달에 행사를 크게 했죠. 그래서 이제 다 벌추얼로 다 해라. 뭐 굳이 해야 되냐. 사실은 알트스페이스 VR이라는 회사를 또 인수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점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비롯해서 안 그래도 문서 작업이고 뭐고 다 같이 하는데 그걸 왜 너희가 문서 작업으로 하고 있느냐? 말하면 알아서 문서도 만들어질 텐데 너희는 그냥 VR로 직접 안 만나고 회의를 하고 싶으면 해라. 뭐 이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인제 시작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B2B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도 끄덕끄덕 하는 거죠. 여기가 메타버스가 되면 B2B가 굉장히 괜찮겠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쓴맛을 봤던 회사가 있어요. 구글이에요. 구글이 스트리밍 기반으로 게임을 하겠다 그래서 그 스타디아라는 걸 맞아요. 시작을 했었죠. 근데 되게 안 좋았어요. 생각보다 별로 네. 조용했어. 왜냐하면 그게 데이터 센터를 내가 직접 지어서 해보려 그랬고 근데 이제 그 일반 네트워크 게임이랑 이런 이 스트리밍 게임이랑의 차이가 뭐냐면은
일반적인 네트워크 게임을 하게 되면은 내가 누굴 때렸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서버에서 그럼 너는 이제 여기에서 피를 흘려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오면은 내 PC에서 그런 걸 구현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PC의 그래픽 카드가 그래서 좀 더 중요해지죠. 게임용 PC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스트리밍 기반으로 했었던 거는 내가 때렸다라고 하면 거기서 결과값을 화면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 그림이 좀 더 되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해상도가 높아지거나 데이터 양이 커지거나 데이터 센터가 멀거나 무조건 이제 지연이 되는 거라 이제 막 툭 쳤는데 한참 있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미가 없는 그림이고 그러면서 구글도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로컬의 개별 국가의 통신사들하고 손잡고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실 그 또 이 엣지 컴퓨팅의 또 끝판왕이 또 이제 또 머신러닝이 돼야 되고 하는 건데 엣지 타입으로 TPU라 그래서 머신러닝하는 자기 에이직을 갖고 있는 데가 구글이에요. 그래서 B2B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은 데가 구글이라고 보기도 하는 거죠. 전에 오히려 고생을 해봐서. 근데 거기에 뭐 구글도 보면은 VR 관련된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마침 금년이 구글이 실적이 딱 좋아질 만한 한 게 예전에 공짜로 했었던 제가 지금 너무 슬퍼요. 왜냐면 이제 돈을 내야 돼요. 왜? 저는 이제 구글 포토에다가 제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8년 9년간 올렸어요. 저도요. 유료화 됐잖아요. 그 사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버릴 수 없잖아. 그렇죠. 좀 답이 없긴 해요. 그럼 딴 데다가 올릴 거예요. 인제 와서? 그러니까. 그럼 이제 매년 혹은 매달 하는 거로 선택을 해서 돈을 내야 되는 건데 이게 구글 포토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의 원클라우드도 있고 뭐 등등해서 있는 거예요. 유튜브는 광고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돈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구글은 얘네 이제 정신 차려서 할 것 같아. 옛날에도 잘했어. 거기다 실적이 좋아지니까 걔네들도 주가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되게 묘한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거 했었던 애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저세상 주식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한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베케이션하고 싸워야 되는 쪽이 약간 이 세상 주식이라서 팡이 나쁘냐? 전혀 나쁘지 않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뭐 지금까지 좋았는데 여기서 설마 더 좋아지겠냐 쉬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컨셉하고 좀 싸워야 돼서 힘든 거고 여기는 정말 요만큼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적은 원래 좋거든요. 네. 실적은 좋은데 뭐 미래가 더 밝아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조금 갈리는 그림이 나와서 5월 이후부터는 굉장히 옆으로 기느냐 위로 가느냐가 생각보다 AMD 인텔도 엔비디아랑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차이가 생각보다 많고 사실은 지금 제일 언더퍼폼 해야 되는 게 원래는 엔비디아여야 돼요. 채굴기 어쩌고 하고 그쵸. 있고 GPU 가격이 확 내려갔다는데 거꾸로 다른 가고 스토리로 가고 있는 거구나. 다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설명드리면서도 죄송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좋고 억울하거든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길게 보면 완전 초대박이죠. 사실은 이 VR이 나오는데 이 VR이 지금 VR은 제가 모기장 같은 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말 리얼리티를 느끼려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그게 이제 어마어마해집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조금 작게 보이긴 하는데 뭐 대략 한 1인치에 픽셀이 400개 들어간다면 뭐 400 ppi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 애플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라 그래가지고 뭐 화면이 좋아 어쩌고 하는 게 한 326 ppi 정도 됩니다. 보통 아주 좋은 스마트폰이 한 600, 700 뭐 이 정도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도 왜 화면 크기 커지고 이러면은 D램 더 쓰고 뭐 그래픽 그쵸. 원활하게 돌아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은 2500 ppi 2,500. 단위가 아예 다르죠 지금? 어허. 사실은 3300 ppi 이상도 만들 수 있거든요. 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거는 4GB 언더로는 못 쓴다. D램을. 네. 근데 애플이 4GB 쓸 정도면 다른 기업은 8GB 이상일 거고 애플이 6을 쓰게 되면은 다른 데는 거의 12GB 쓰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후에 처음으로 이게 잘 돼야 되는 그림이고 요 그림이 지금 인프라적으로는 23년 정도부터는 상당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5G 초반에는 안 되고 좀 시간이 지난 이제 한 23년 정도부터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반도체 웨이퍼비에서 만듭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고 그럼 요거 기준으로 보면 이제 매트릭스 안경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어마어마한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조금 어려운 게요. 이게 내가 움직이는 걸 메타버스 앞에서 또 보여주고 상대의 움직임도 또 받아들여서 구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쵸. 카메라가 붙어요.
오큘러스도 붙어 있어요. 라이다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이건 선택 사항이에요. 근데 좀 가격이 싼 라이다면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도 좀 붙어야 되고 이게 카메라도 조금 붙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디스플레이만 이렇게 반도체 기반으로 만든다고 해서 아직은 매트릭스 수준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저 그 애플 저기 있는 그 사진은 뭐예요? 저거 이건 이미지 컷입니다. 이미지 컷. 네, 이미지 컷인데 이것도 이제 저게 설명할 의미하는 수 있는- 바가 이제 네. 저게 이제 좀 더 발전하면은 그 매트릭스 안경처럼 되는 안경처럼 된다는 네, 거죠. 그건 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시간은 걸리지만.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보면요 한 0.7인치 정도 되는 거를 왼쪽 오른쪽 눈에 달면 이미 한쪽에 FHD 이상은 이미 돼요. 이미 되는 거고 또 된다 그러면 또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네, 이건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이 여기 있습니다. 0.7. 네.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고가의 디지털 카메라는 옛날 카메라처럼 눈 갖다 대고 찍는 거. 아. 사진 작가 느낌으로 네. 그걸 이제 뷰파인더라고 일렉트리컬 뷰파인더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쪽에서 하고 있죠. 이제 소니나 이런 데에서 뭐 이마진이나 코핀이나 이제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소니가 일단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그림인데 뭐 이런 걸 이제 TSMC나 이런 데에다 맡겨 갖고 생산하는 그림은 예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게 소니와 TSMC 제휴설이 나오는 것도 이제 사실은 이런 배경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지 센서나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45나노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28나노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소니가 그냥 자기가 8인치짜리 팹을 지어서 자기 거 그냥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해상도가 높아졌어요. 그럼 이제 이걸 내가 12인치 팹을 소니가 무슨 돈이 그렇게 있다고 이것 때문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냥 차라리 TSMC랑 손잡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니, TSMC, 애플로 이어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소니라는 증거 있어? 당연히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본다면 현재 1억 800만 화소짜리 이제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데가 사실은 두 군데밖에 없었다. 하나가 삼성전자, 또 하나가 소니다. 삼성전자는 직접 만드니까 남은 거는 소니밖에 없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이게 둘밖에 안 남았을 때는 한쪽이 아니면은 하나가 아니겠느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마이크로 올레드라 그래서 또 한 1800 ppi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만 또 디스플레이 업체하고 반도체 업체가 손을 잡는 그림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놀랍게도 얘네들 이 좋아지는 거 보세요. 생각보다 여기도 이거는 쫙 무슨 올라가고 그림이에요? 있어. 이건 소니 겁니다. 네. 소니 거. 네. 그래서 이게 Y축이 올라가는 게 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저 삼성 칸델라 이거 휘도. 휘도가 밝기가. 밝기가. 네. 그다음에 여기 뭐 XGA 뭐 쿼드 VGA 이런 건 해상도. 그럼 이제 2022년, 23년이면은 이러면 0.7인치의 UHD가 되겠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한 개씩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높아지는 게 근데 무작정 쉽지는 않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받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인프라 없이는 안 되는 컨셉이라 요게 정말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지불해야 되는 돈이 커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가지는 못하고 저가 VR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겠죠. 네. 요게 이제 진짜 킬러 어플이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센터장님 물 한 잔 드시고 제가 네, 좀 정리해주시죠. 쉼없이 얘기하셔가지고 네, 네, 네. 약간 숨 좀 돌리시면은 저는 아까 기억이 남는 게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띡띡띡띡 뭐 그런 맞아요. 정도였는데 10년 후가 되면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 말이었는데 그 10년 후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그 세상을 그려가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해주신 게 아닌가. 메타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죠? 제가 감히 한마디 말씀드리면 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렇죠. 무형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을 네. 배워야 되는데 네. 근데 거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가 명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밸류에이션이 좀 달라지고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무형자산을 찾아내서 네. 투자하는지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미 작년도도 그렇지만 올해 사실 작년부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얼마 없어요. 솔직하게. 근데 CES를 보고서는 좀 항상 배우는 그림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래서 CES를 봐야 된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TSMC 업데이트도 네, 잠깐 좀, 이거는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또 장비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또 이게 한국 장비 업체는 왜 주가가 안 가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글로벌 장비 업체들은 지금 보면은 투자한다는 게 인텔, 글로벌 파운드리, 뭐 TSMC, 사실 삼성전자도 글로벌 장비 업체들 사니까 쭉 있습니다. 지금 그 2023년까지 8인 칩에 포함해서 23개가 생길 것 같아요. 공장이 22개에서 23개가 신규로.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 쪽은 좀 삼성전자만 바라보는 게 조금 있다 보니 외국인들이 몰리기가 조금 어려웠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방미하셨을 때 미국 투자기가 나왔는데 지금 아직 지역이 어딘지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 갔다 오신 지 한참 됐는데 그러고 네, 보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조금 있다고들 알려져 있는데 아마 네. 그 세제 지원 받고 이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발표가 안 나는 거죠. 인텔도 나오고 뭐 TSMC 얘기도 있고 막 다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아직 안 나오니까 그럼 굳이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글로벌로 봤을 때 지금 뭐 일본의 레이저텍이나 뭐 미국의 ASM이나 램 리서치 이런 데 되게 좋았고요. 그래프 잠깐 보시면은 이게 16나노 쪽이 처음 시작하고서 캐파 늘어났던 거가 여기, 7나노가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늘어났던 게 요 파란색, 5나노가 이거 보시면 늘어나는 캐파가 속도가 빨라졌죠. 네. 그만큼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세상이라서 파운드리가 증설 속도가 가파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메모리보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 쪽이 기본적으로는 팹도 더 많이 짓고 성장성이 높으니까 장비도 파운드리 쪽이 좋냐 메모리 쪽이 좋냐라고 하면 좀 그렇고, 투자 발표가 낮냐 안 낮냐도 보면 좀 그런 거죠. 한국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묘하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온 상황? 그 묘하게. 네,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널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죠. 내년에 투자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도 지금 오히려 반대로 삼성이 좀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게, 물론 이거는 TSMC의 자료를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건 TSMC의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여기는 인스톨 베이스니까 R&D 장비 포함이에요. R&D 장비 포함으로는 TSMC가 갖고 있는 EUV 장비가 50%래요. 근데 요건 이제 지금 생산 중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생산 중인 게 두 회사밖에 없어요. 네, 이것도 양자택일이기 때문에 편해요. 이것도. 그러면 40%는 삼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40% 누굴까요? 삼성이죠. 근데 요 다음에 지금 보면 이게 2020년 상반기였고 이거 하반기 포함이잖아요. 어디가 더 늘었습니까? TSMC가 더 늘은 걸로 나온 거죠. 아 이게 왼쪽 거랑 오른쪽 게 네, 여기는 상반기까지고 상반기고 이제 여긴 연말까지죠. 업데이트가 됐더니 이게 더 늘었다는 거예요. 6개월 지나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런 마켓시어가 안 좁혀진 거냐,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비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마켓시어 보니까 야 이거 계속 줄어들 줄 알았더니 유지가 되네. 그러면 아무래도 또 TSMC 서플라이 체인 쪽을 좀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그림이 좀 나오게 되고요. 요것도 좀 문제인데, 이게 제가 이제 그 모 방송 나가서 얘기했더니 다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냐면 이제 이 펠리클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빛을 위에서 이제 쏴주면은 마스크에다가 보통 회로 패턴을 그려서 빛이 통과하면 그게 웨이퍼에 닿으면서 그게 그 빛이 닿은 부분이 딱 굳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로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 있는데 이제 이 회로 구성할 걸 다 파놓은 거죠. 모양을 파놓은 건데 뭐 하수구 들어가서 이렇게 파놓은 건데, 이게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름부터 무섭잖아요. EUV,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레이저예요. 원래는 뭐였냐? DUV, 딥 울트라 바이올렛 레이저였는데 이게 익스트림이에요. 일단 익스트림 하면 뭔가 훼손돼. 네? 게다가 자외선이잖아요. 울트라 바이올렛. 그럼 이제 이 마스크가 어떻게 될까요? 변하죠. 계속 레이저를 세게 받으면. 그럼 이게 이 중간중간 파져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회로 구성하려고 했던 게 그게 손상이 오면서 양품이 쭉 나오다가 마스크 수명이 닿을 때쯤 되면 이제 수율이 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쭉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전에는 없었던 EUV를 쓰면서 이게 진짜 익스트림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힘들어지고 있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나온 게 그럼 보호막을 씌워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였거든요. 그 보호막이 펠리클인데 원래는 이제 TSMC가 그렇지 않고 뭐 드라이 클리닝 테크놀로지를 쓴다. 그래서 뭐 불순물도 안 끼고 마스크도 오래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딱 들고 나온 게 나 사실 그런 거 쓰고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 이 펠리클이라는 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마스크가 수명이 4배로 늘어납니다. 4배로. 그럼 아까 제가 이제 마스크 안 갈아주면 갑자기 불량품이 확 생기는 건데 아직 삼성전자가 펠리클을 아직은 양산에 안 쓰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4번 할 때 그러면은 TSMC는 혹시 한 번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가 이런 거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인하우스 펠리클 포 디펙트 매니지먼트로 나오는 거죠. 작년까지 TSMC의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실수한 줄 아세요. TSMC가 무슨 펠리클을 써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이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수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불량이 안 난다가 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삼성전자 파운드리보다는 좀 TSMC 쪽을 좀 더 좋게 보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하게 지금 보면은 우리 자체는 되게 좋은데 상대적인 매력도로 봤을 때가 지금이 조금 답답해서 외인들이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라 그런데 사실 내일 당장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때 이제 어떤 일이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뭐 연말에 뭐 베케이션 스토리가 깨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만 있다면 저게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재고도 없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빼고 본다라 그러면 여기는 다 베케이션 스토리고 여기는 뭐 성장 스토리고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런 식이니까 한국이 결코 나쁘지 않고 내년에 투자도 많고요. 업황이 좋으니까 투자가 많은 거고 23년도에 기대감도 높아서 그런 건데 근데 그보다는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지금 좀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덜 들어오고 있는 좀 그런 상황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리가 너무 잘 됐어요. 약간 잘 됐어요? 눈이 밝아지는 눈이 느낌? 밝아졌어요? 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게 된 네. 거죠. 네. 그렇게도 자꾸 그 책의 부제를 맞아요. 말씀을 어. 해주셔서 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좀 음. 밝게 보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것만큼은 마지막으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일단 지금 그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좀 이 구조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네. 오늘 이제 사실 첫 장에서 설명할 때 이제 뭐가 좋아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요 수요 구성표로 요 저 사실 그림 한 하나만 알아도 장으로도 그죠? 사실 했는데 너무 유용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파운드리에 어디가 있고 누구랑 대척점이고 이거를 다음번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네. 이게 한국이 진짜 매력적일까를 우리가 약간 객관적 시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가 되면은 약간 나빠지는 게 왜 내 것만 안 가라고 자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약간만 글로벌 시각으로 바꾸고 네. 자꾸 슈퍼 사이클을 자꾸 메모리로만 사실 메모리도 좋아요 지금. 근데 메모리로만 보지 마시고 전체 반도체 구성으로 본다면 이게 파운드리가 좋은 거냐. 이게 파운드리도 8인치냐 뭐 12인치냐 사실은 좀 더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좀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메모리만 매몰되지 말고 약간 객관적 시각에서 포트폴리오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를 캐치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들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거 아, 마지막에 너무 마지막 정리를- 멘트 마지막 멘트 좋은데요? 너무 완벽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이제 빨강 달리아님께서 네. 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너무 많은 걸 들어버렸다. 머리가 복잡해지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한 번은 더 들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 삼성전자 주주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열심히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제 함께 봤는데 항상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서 나와 주시면 나가시고 난 뒤에 후폭풍이 심해요. 또 언제 나오시냐? 또 불러달라. 그래서 고정을 해달라. 네. 막 이제. 아니, 어쨌든, 오늘 너무 귀여운 말씀 다음에 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네. 부탁을 좀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금이 환영하신 김영우 SK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